네, 네. 그래서 제가 맡은 분야는 ICT 분야 전반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인데, 현재 이제 사실 지난 정부에서 디지털 뉴딜이나 이제 데이터 경제에 대한 여러 작업들을 해왔고, 또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서 그 어쨌든 우리 사회의 새로운 변화들을,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슈들을 산업적으로 또 사회 구조의 변경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은 했지만 그 성과를 정확하게 내지는 못한 상태에서 또 새로운 정부가 왔고 또 새로운 정부의 입장에서는 뭐 비슷하지만은 또 다른 관점에서 이 ICT 전략을 짜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우리 산업계나 사회적으로는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이제 현 정부에서 추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그림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ICT 분야에 현재 이제 새로운 이슈들이 뭐 이렇게 그 올해 들어서 새로운 이슈들로 또는 새로운 산업적 스트리밍으로 이렇게 나오는 분야들은 좀 과거보다는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또 정부가 이제 새로운 뭘 하는 과정에서 아직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부분들 또 어, 그 디지털 전환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디지털 플랫폼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디지털 플랫폼 위원회에서 그런 그러니까 디지털 플랫폼 정부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밑그림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명쾌하게 전달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 뉴욕을 방문하면서 이제 디지털 전환에 관해서 그런 뉴욕 구상을 밝히신 게 있거든요. 지난주에 밝히신 부분이 있는데 여전히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국가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언급 속에서 중요한 문제는 그러니까 대내외 환경이 상당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특히 이제 기술 중심으로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이에 비해서 이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이고 또 저성장 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의 기존의 중무장대 산업의 그런 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최근에 이제 ESG나 이런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저탄소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디지털 혁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 정부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서도 디지털 혁신이 필요하고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뉴욕에서 선언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쩌면 좀 그러니까 ICT 전략에 있어서는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왜냐하면은 그 기존 정부에서 뭐 디지털 뉴딜을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디지털 뉴딜을 한다, 뭐 데이터 3법을 개정하고 또 데이터 경제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재정 투입을 하고 또 AI나 뭐 이제 클라우드와 같은 인프라를 까는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투자를 해왔는데 이 정책이 그대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그 정보통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걱정을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뉴욕에서 선언한 내용들이 그런 의미에서는 기존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그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끌고 가던 그런 기존 정부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게 이 디지털 전환이나 디지털 혁신을 우리 사회를 새롭게 경쟁력을 갖추고 이 강화시키는 그런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과 관련해서 이 정부의 입장에서는 경제 생산 요소의 혁신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 혁신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기술에 대한 투자 또 뭐 디지털 인프라를 강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투자 특히 정부 사이드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디지털 양극화가 최근에 굉장히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거를 그, 이번 출장 기간 동안에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했고 그걸 이제 그 과기정통부에서 잘 정리를 해서 최근에 이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그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이 패권 경쟁 사회에서 미중 G2 이 기술 패권 경쟁 과정에서 한국이 어떻게 이 포지셔닝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어떤 혁신적인 노력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네, 과기정통부의 발표 자료를 한번 보시면 그 과기정통부에서 고민하는 부분들도 파악하실 수 있고 또 이 디지털 정책에 대한 흐름이 크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현 정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총론적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이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이제 국감 이슈를 보면서 ICT 전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크게 본다고 하면 사실 지금 규제 현황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적 투자 부분 그리고 AI 인공지능에 대한 그 그러니까 이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어떤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도덕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21년에 데이터 3법 개정을 했는데 그 데이터 3법 개정 이후에 그 효과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개보위의 역할을 어떻게 책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고민들이 있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와 관련해서 클라우드 산업을 어떻게 한국에서 그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냐. 물론 충분히 한국 사회에서 클라우드가 기업들의 여러 서비스산으로 잘 사용되고 있긴 한데 이 클라우드 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과 국외 기업, 뭐 그러니까 AWS와 같은 그런 국외 메이저 기업들과 국내 이제 토종 네이버나 뭐 이런 기업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줄 것이냐. 특히 공공 조달 시장에서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공공 조달 시장에서 국외 사업자들이 공공 영역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의들이 올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 기사들을 보시면 이제 해외 사업자들이나 그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은 그 AWS와 같은 그런 그러니까 그 전체 글로벌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서비스가 공공시장 영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이제 국내 토종 기업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이제 그런 국내 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을 위해서 칸막이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의 그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직 크게 이제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정부는 좀 더 넓혀가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것이 박근혜 정권 때부터 논의가 되고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국내 사업자 보호를 해줬는데 그만큼의 상당한 기간을 보호해 준 이후에 현재에 이르러서까지 그 보호를 유지하는 게 맞느냐.
그 공공 영역에서도 해외 사업자들과 경쟁을 시켜서 좀 더 국내 사업자들도 그런 규모를 이루고 또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논의들이 좀 더 설득력을 더 갖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AI 문제라든가 그 데이터 문제라든가 또 클라우드 문제, 이 세 가지가 이제 굉장히 큰 이슈인 것이고, 그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과기정통부나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 세부적으로 이제 이 과기정통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이제 ICT 전반과 관련해서 본다면, 사실은 그 대통령 선거 이후에 최근에 이르기까지 큰 이슈나 특별한 주제 변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뭐 원자력 정책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큰 흐름 속에서 그 어젠다화하고 한 것에 비해서, 또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원 의사를 밝히고 그런 부분에 비해서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서는 크게 이슈를 잡아가거나 크게 정책 방향을 몰고 가는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최근 MBC 보도나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방송 이슈가 과방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이런 어쨌든 사변적인 문제 외에 그 산업 정책적인 측면에서 또 산업 정책에 대한 규제 측면에서 봤을 때 큰 이슈가 올해 이제 새 정부 들어서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보면, 이제 어쨌든 전 정부에서 시작해서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통신사들은 5G에 대한 투자 문제,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5G에 대해서 통신사한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강제하면서 그 품질을 높이고, 대신에 5G가 고가 요금제로 가니까 그 요금제를 좀 낮춰서 일반 국민들의 편익을 좀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봤을 때는 이런 거죠. 이 5G 이후에 통신사의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고, 또 굉장히 비싼 요금제 때문에 고수익 전략이 심화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간요금제라고 해서 8월 달에 9월 달에 냈지만 그게 큰 의미가 없다고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생색내기식이고 중간요금제의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그, 그 통신사들에 대한 그런 규제 속에서 통신사들이 5G에 대해서 더 투자를 강화하면서 소비자 효용은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 정책을 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현재 중간요금제가 발표된 이후에도 딱히 소비자들이 그 중간요금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5G 중간요금제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좀 호평을 하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고, 그 이제 그 28GHz 대역에 있는 그 주파수 대역을 이제 그 분배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이제 정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신사들이 5G를 그냥 우리가 세계 최초라는 명의로 타이틀을 가지고 5G를 뭐 런칭은 했는데, 실제 우리 사회에서 그 5G에 대한 투자가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5G의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그 당 런칭할 때 정부에서 홍보했던 거에 비해서 절반 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4G와 5G가 그렇게 큰 차이가 뭐가 있냐, 뭐 이런 식의 비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통신사들 또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나머지 28기가 대역에 대해서 사업자 간에 굉장히 대립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LG나 SKT나 KT나 이런 그런 대립이 많고, 이제 몇 달 전에 LG한테 먼저 그 짜투리 대역이긴 하지만 먼저 그 주파수 대역을 할당해 주는 문제를 가지고 할당해 줘서 SKT 쪽에서 반발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주파수 배분 문제가 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망이용 대가 문제가 있잖아요. 최근 그 SK 브로드밴드하고 넷플릭스 사이에 소송이 현재도 진행 중이거든요. 항소심 소송이 진행 중인데, 어떤 그 그러니까 글로벌 CP들과 국내 ISP 간에 이 그러니까 망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글로벌 CP에 대해서 이 ISP가 그러니까 어쨌든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CP에 대해서 국내 ISP가 망이용 대가를 받아내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 부분이 하나의 쟁점일 것 같습니다. 물론 소송 과정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이거를 처리할지 좀 지켜봐야 되지만, 그 항소심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그 좀 판단하기 쉽지 않은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켜보고 이번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좀 검증에 필요한 용도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인앱 결제 문제였었거든요. 상반기에 굉장히 뜨거웠던. 그래서 이제 인앱 결제 관련돼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앱 결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구글이나 또는 애플에서 제3자 결제 정책을 실행하게 되면 사실상 그 인앱 결제 강제의 효과가 그대로 유지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가 사실조사라고 상황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전히 그 다툼의 여지가 있고, 또 우리가 굉장히 서둘러서 그러니까 전 세계 뭐 호주에서도 문제가 되고 뭐 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여러 곳에서 문제가 됐지만, 우리 국회에서 서둘러 가지고 뭐 입법을 해서 작년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반영을 했지만, 그 규정 자체가 실질적으로 실효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그 사업자들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뭐 글로벌의 게임 사업자들, 그러니까 컨텐츠 뭐 프로바이더의 입장이겠죠. 어쨌든 그 앱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또 우리 국내의 앱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뭐 생색은 냈지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게 없다. 규제 시스템 자체가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걸 어겼다고 해서 어떤 페널티를 주지도 못한다. 그래서 그 불만을 제기하고, 또 애플이나 구글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제3자 결제 정책을 우리가 시행해서 어느 정도 변경을 가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버티고 있고. 근데 실제 이제 해당 규제기관 방통위는 사실 조사를 하고 현황 점검을 하지만, 실제 애플이나 구글에 대해서 어떤 제재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거든요. 법의 법문상.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번 국감에서 다뤄지고, 또 앞으로도 방통위의 사실조사 이후에 구글이나 애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편적 시청권 관련해서 좀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프리미어 리그 축구 경기에 대해서 예전에는 KBS나 MBC나 SBS 이런 방송 3사가 공동으로 그 판권을 사와가지고 뭐 중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보편적 시청권 문제가, 그러니까 그런 방송사들을 통해서 그런 중요한 경기들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볼 수 있는 보편적 시청권이 유지가 됐는데, 최근에는 뭐 쿠팡 플레이나 이런 데에서 별도로 사버리잖아요. 사와서 그 OTT 안에 있는 OTT 서비스 사용자들만 그 그런 이제 게임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송법적으로 이제 우리 방송법에서는 보편적 시청권의 규정을 두고 있어서, 이 보편적 시청권을 OTT와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OTT의 입장에서는, OTT도 좀 애매한 게, OTT가 어쩔 때는 방송이라고 그랬다가 어쩔 때는 그냥 일반 CP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편적 시청구간 관련해서는 방송의 성격보다는 일반 CP의 성격을 강조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디지털 유진 정책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삭감되고 뭐 디지털 댐이나 디지털 뉴딜 사업 등에 대해서 좀 계속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뭐 지난주에 있었던 대통령 뉴욕 선언을 통해서 이후에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정부가 바뀌더라도 디지털 정책에 대한 기조는 좀 일관되게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현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항상 문제되지만 허위 과장 광고가 여전히 이제 커머스가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나타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규제 필요성들이 있고요. 근데 재난 방송과 관련해서 종편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이제 뭐 이제 최근에 나오는 규제 이슈로서 이렇게 언급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요.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뭐 혹시 질문하실 부분 있을까요?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려가지고 네, 뭐 포괄적인 많은 내용을 폭넓게 말씀해 주셔서 질문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자유롭게 질문 있으시면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ICT 일반에 대해서 맞다 보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약간 제가 좀 고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주제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좀 빠뜨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과거 관점에서 봤을 땐 중요한 부분인데 누락됐을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제가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네, 네. 저는 문정숙입니다. 그 인앱 결제 할 때 구글은 나중에 지금 뭐 가격을 올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애플은 제가격을 받았는데 구글은 나중에서야 이제 제값을 받는다 그러는데, 저희가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지요. 그리고 또 요즘 구글은 대학마다 100테라만큼만 자료를 무료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 유료화 하겠다라고 해서 각 대학마다 지금 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쓸 수 있는 데이터 공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 세계적으로 독과점이냐 독점적 행위냐라고 굉장히 유러피안 유니언도 싸우고 있고 뭐 여러 나라들이 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말 그 디지털 소비자의 보호 관점에서 구글의 이런 인앱 결제라든지 이런 그 대형 그 디지털 플랫폼 회사에 대한 대처 방안이 정말 이렇게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네, 교수님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빅테크 기업들, 특히 이제 광범위하게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고 사실상 독점적인 사업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을 다루는 방법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시장 규모가 작은 나라에서는 더 어려웠겠죠. EU처럼 이렇게 뭉쳐있는 나라보다. 근데 이제 인앱 결제만 보더라도 그 구글이 가격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구글은 부가통신 사업자였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컨트롤을 받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기통신사업법상으로는. 그래서 가격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자체로 규제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만약에 구글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가격 책정이 약탈적인 가격 책정이 된다거나 이런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는 가능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또 다양한 경제 전반적인 그 구조적인 파악을 하고 거기에 그 요건에 맞는 행위가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 전기통신사업법,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정보통신 분야의 규제 시스템하고 그 경쟁법적인 규제 시스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빅테크 기업을 다루는 거거든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제
인앱 결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서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것을 막아놨는데 막는 데까지는 성공했죠. 근데 이제 사실상 선택권을 주면서 그러니까 3자 결제가 가능하도록 선택권을 주면서 가격 수준은 거의 유사하게 만드는 구조로 구글이 대응을 하거든요. 애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정법상으로 이렇게 바로 규제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 이제 대학에 대한 조치들이나 이게 사실 어느 정도 구글이 이제 그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갖게 된 이후에 그 지배력을 행사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마 유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 틀을 만들어내느냐가 사실 그 국회나 이 정부 쪽에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이 그러니까 유럽처럼 이제 EU처럼 그러니까 그 디지털 그러니까 뭐 DCA나 이런 디지털 관련 그러니까 특정 규모 이상의 디지털 사업자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그런 법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